이렇게 4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들은 모두 도시락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마다 꽤나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침 소설의 제목도 아웃이고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여성들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중심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명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아닙니다. 마사코는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녀는 탄생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위험한 향수병은 권태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그녀의 현실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무기력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있기에 혹은 죽음을 바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사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임을 묵묵히 플레이합니다. 심지어 꽤나 유능한 플레이어입니다. 무엇도 그녀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거나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죽음을 외면한 채 자신도 모르게 죽음으로 치닫는 플레이를 할 때 마사코는 차가운 시선으로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마사코라는 인물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여기에 작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마사코와 대비를 이루게 합니다. 사타케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사타케는 죽음과 관련하여 강렬한 흥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로 인해 역치가 높아져 이제 웬만한 걸로는 흥분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사코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사타케와 마사코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한 쌍으로 묶는 건 가능합니다. 그들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건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밖에 있으며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사코가 원하는 것을 사타케는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사타케가 원하는 것을 마사코는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궁금증은 작가가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직접 소설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이 4명의 여성은 도시락 공장에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편의점에 납품할 도시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살의 마사코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한 후 현재는 건설 현장에 다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모와 담을 쌓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애정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제는 말다툼조차 벌이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과부인 요시에는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도시락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시의 딸은 어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가져가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33살의 구미코는 명품을 좋아하고 쇼핑 중독에 빠져 있어 빚이 산더미입니다. 화류계에 들어가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외모가 받쳐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도시락 공장에 다니는 중입니다. 성격은 매우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그지없습니다. 34살의 야요이는 남편이 문제입니다. 겐지라는 이름의 남편은 캬바쿠라의 한 호스티스에게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박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요이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야요이는 벨트로 목을 졸라 남편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마사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마사코는 어찌된 영문인지 순순히 야요이를 도와주는 선택을 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여기에 대해 작가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을 마음에 품고 그녀는 묵묵히 플레이를 해나갈 뿐입니다. 급선무는 시신 처리입니다.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마사코는
우선 요시에를 끌어들입니다. 요시에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지만 사례비를 준다는 말에 결국 동참을 하기로 합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마사코와 요시에는 마사코의 집 욕실에서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야유의 남편 겐지는 43개의 쓰레기 봉투에 나뉘어 담겨지게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난 뒤 요시에는 이렇게 시신을 토막내어 정갈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자에 대한 정중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제 쓰레기 봉투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이때 마사코에게 돈을 꾸러온 구미코도 사례비를 준다는 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덜 떨어진 구미코를 끌어들인 건 실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공원 휴지통에 대충 던져놓은 구미코로 인해 토막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야유의 남편의 시신이라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한편 사체를 쓴 구미코는 주몬지라는 이름의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습니다. 주몬지는 구미코에게 보증인의 도장을 요구하고 국리 끝에 구미코는 야요이를 찾습니다. 그러고는 야요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은근히 협박하며 보증인 도장을 받아갑니다. 마사코가 보기에 이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려 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야요이와 연결고리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사코는 구미코와 함께 주몬지의 사무실로 가서 야요이의 도장이 찍힌 보증서를 되찾아갑니다. 이때 주몬지는 마사코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또한 신문을 통해 토막 살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은 주몬지는 그 살해된 남자의 아내가 구미코의 보증인이었던 야요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약점이라도 잡힌 듯 보증서를 써준 야요이, 무리를 해서라도 보증서를 되찾으려 했던 마사코, 그리고 그녀의 범상치 않은 기운.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주몬지는 그 살인사건과 마사코 사이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형사들은 야유의 남편 겐지가 캬바쿠라의 호스티스에게 빠져 있었으며 유흥비를 벌기 위해 캬바쿠라 바로 위층의 바키라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렇게 캬바쿠라와 바키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장 사타케가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겐지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난동을 부리다 사타케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 그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 야쿠자에 몸담고 있던 사타케는 살인 전과도 있습니다. 그가 겐지를 죽인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을 한 형사들은 한동안 그를 유치장에 가둬 구류를 시킵니다. 며칠 뒤 사타케는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풀려나지만 그 사이 무허가 도박장은 폐쇄가 되어 있고 캬바쿠라의 불법 체류자 호스티스들도 전부 떠나고 없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왕국을 잃은 사타케는 자기의 그 분노를 진짜 토막 살인범에게 쏟아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그는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몬지는 구미코를 찾아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꼬드기며 진실을 캐묻고 구미코는 그 말에 넘어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마침내 진상을 알게 된 주몬지는 이번에는 마사코를 찾아가 사업을 제안합니다. 주몬지가 구상하는 사업이란 시체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야쿠자와 관련이 있는 주몬지는 처리해야 할 시체가 이따금씩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것입니다. 마사코가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택배로 붙이면 주몬지가 그것들을 소각장에 가져가 태워 없애는 방식입니다. 수익 배분 흥정을 한 뒤 마사코는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에를 끌어들입니다. 돈이 궁한 요시에 역시 마사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몬지, 마사코, 요시에는 의뢰를 받은 시체 하나를 처리합니다. 한편 사타케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야요이와 야요이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정보를 얻습니다. 주몬지가 어렵지 않게 추론했듯이 사타케 역시 야요이가 남편을 죽였으며 야요이의 주변 인물들, 즉 마사코, 요시에, 구미코가 시체를 처리했음을 간파합니다. 또한 현재 주몬지, 마사코, 요시에가 시체 처리 사업을 벌이고 있음도 알아냅니다. 사타케는 일단 다루기 쉬운 구미코에게 접근합니다. 구미코와 같은 빌라의 방을 잡고 도시락 공장의 경비로 들어간 뒤 그녀에게 말을 걸며 친한 척을 합니다.
남자가 그리웠던 구미코는 그런 그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홀딱 넘어갑니다. 그렇게 사타케는 자신의 집에서 손쉽게 구미코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 시체 처리를 익명으로 주먼지에게 의뢰합니다. 마사코와 요시에는 구미코의 시체를 보고 기겁을 하지만 어쨌든 예정대로 처리는 합니다. 마사코는 요시의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의심받았던 사타케가 자신들을 쫓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야유이를 찾아간 사타케는 그녀를 협박해서 남편의 보험금 5천만 엔을 갈취해 갑니다. 보험금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남몰래 부풀어 있던 야유이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구미코의 탈출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죽음이었다면 야유이의 탈출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그녀의 친정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요시에는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시체를 처리하는 일까지 해가며 200만 엔을 모았으나 그것도 모르고 딸은 시원찮은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가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집과 시어머니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시에는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째 험한 꼴 한 번 안 당하고 비교적 수월하게 탈출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사타케마저 요시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사코는 어떻게 될까요? 마사코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타케가 주먼지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살인 예고를 하자 주먼지는 잠수를 타기로 하고 자신의 폰을 마사코에게 넘깁니다. 얼마 뒤 사타케가 다시 주먼지의 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마사코는 상대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 들어온 도시락 공장의 경비원이 바로 사타케임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는 공장에 가지 않겠지만 마사코는 다릅니다. 마사코는 출근을 합니다. 어쩌면 돌아가고 싶다는 죽음을 향한 욕망이 점점 부풀어 올라 그녀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근처의 폐공장에서 마사코는 사타케에게 유린당하며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남몰래 죽음을 원해왔던 여성과 남몰래 살인의 쾌락을 억눌러 왔던 남성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각자 자신의 플레이에 열중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 충동은 감추어진 인간의 한 속성이지만 살인 충동은 이상 심리입니다. 다시 말해 병입니다. 죽음 충동과 생존 본능은 한 인간 안에서 양립 가능하고 살인 충동은 죽음 충동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작가는 결국 마사코를 살리고 사타케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사타케는 공허한 꿈에 살았고 마사코는 현실을 구석구석 핥으며 살아왔다는 것이 작가가 밝히는 사타케가 좀 더 죽음에 가까웠던 이유입니다. 최종 승자는 마사코입니다. 그녀는 사타케가 야유이로부터 갈취한 돈 5천만 엔, 거기에다가 시체를 처리하며 번 돈 600만 엔, 이렇게 5,600만 엔을 가지고 집을 나와 어딘가로 떠납니다. 남편과 아들이 자신을 찾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에 마음도 가볍습니다. 사타케라는 일그러진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봤던 마사코는 자신 안에서 꿈틀대고 있던 어두운 욕망을 잠시 가라앉히는 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섭니다.